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0년간 함께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지병으로 숨지자 시신을 야산해버린 돼지 농장주가 구속됐습니다. 농장주는 숨진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인 점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유아인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운전기사를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막 끝났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건 반장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니 그게 말고 정치 뉴스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 또.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그걸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제 말이죠.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살신승인 하시죠 오늘. 내가요? 예. 같이 살신승 하시죠. 오케이. 자,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오늘 좀 평소보다 좀 각별하게 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하이텐션. 네. 알겠습니다. 하이텐션 믿고 한번 달려보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4년 뒤 2027년 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 이거 서울링, 이게 들어섭니다. 이 대관람차인데 아니 근데 왜 이 허브랑 이 바퀴살이 없을까 안 보일까 하시는데 이 고리형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와. 진짜 멀리서 보면 은반지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JTBC 사옥 근처인데요. 이럴 때 보통 직장인들 하는 말, 내가 2027년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혹여 저는 없을지언정 사건 반장은 영원하라.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2027년까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우리 이자연 기자, 자, 박지훈 변호사, 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반은 정말 재밌고 유익합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이죠. 특히 결혼 문제 하신 김혜영님, 세계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남태평양 사모아에도 사반 가족이 있습니다 하신 이현휘님, 은배 오빠 왜 안 나와? 혹시 잘렸어요 하신 김수사님, 저기 계십니다. 자, 우리 엄마 힘들게 한 이모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나요 하신 김주환님, 우리 신랑 김시용 씨 40번째 생일 축하해 완전 알라뷰 하신 최선희님, 목요일은 동생 서유진, 토요일은 사랑하는 외할머니 이옥례 여사 생신이에요 축하 하신 서유라님, 김민경님, 나림님, 민일홍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크게 유세이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죠. 첫 번째 뉴스 달려봅니다. 혼자서 2인분 먹튀,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보시죠. 자, 모자 쓴 여성 입장합니다. 자, 메뉴판 앞에서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고민하더니 잠시 후 착석. 자, 짬뽕, 짜장면, 탕수육까지 무려 2인 세트를 시키고 후루룩 짭짭 물까지 원샷. 자, 마스크 쓰고 계산하러 나가는가 싶더니 쓱 보고 나는야 먹튀 하면서 저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밥 먹을 때도 말이죠. 모자를 벗지 않는 저 몸가짐. 또 2인 세트, 이거 완전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쯤입니다. 충남 천안 아산역 근처에 있는 중식당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20대 중반쯤으로 보이죠. 저 여성이 가게에서 2인 세트, 짜장, 짬뽕, 탕수육 나오는 23,000원짜리 메뉴라고 합니다. 이걸 시켜서 먹고는요. 이 사장이랑 직원 모두 주방에서 일 보고 있을 때 그대로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 피해 업주는요, 가게에 손님이 많을 때도 아니었고 가게도 상당히 비어 있었는데 이런 대담함에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배고픈 사람한테 기부한 셈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먹튀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면서 현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신고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취객 돕는 줄 알았더니 점점점. 자, 이 취객에게 다가간 남성의 수상한 행동 함께 보시죠. 자, 왼쪽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동그라미. 자, 슬슬 가더니 자, 왼쪽 남성 주목. 자, 돈 지갑에서 꺼내고 저 지갑을 가방에 넣어요. 그런데 이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자, 그런데 돈은 자기 주머니 속으로. 그러더니 저 가방을 또 저 노란색 옷 남성 옆에다 놓고 아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조심해 하면서 살뜰히 챙겨서 저렇게 오락실로 갑니다. 자, 그런데 몇 분 뒤에 오락실을 급습하는 경찰. 자, 들어갔어요, 경찰. 자, 그런데 아까 그 남자랑 경찰이 같이 나오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거 감이 딱 옵니다, 승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CCTV 정말 많죠. 이 CCTV에 저런 모습이 잡혔는데 관제센터가 범행 장면을 딱 목격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범죄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고 아까 돈을 탁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오락실로 빵 들어갔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경찰 오락실로 딱 들어가서 너 지금 돈 훔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이제 따뜻해지면 계속해서 저런 일이 저는 이 장면, 이 부분 지금 나오는 장면 곧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자, 보세요. 자, 저렇게 해놓고 아저씨, 아유, 진짜. 이게 사실 도와주는 게 깨워서 아저씨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돈은 가져가고 지갑은 안에 넣어놓았으니 저 취객의 입장에서 다음 날 일어나면 지갑은 있는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 홀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치밀하게 범죄를 했다라고 보는데 하절기가 되면 저런 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경찰도 각 역 마지막 역에 좀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서 저런 부축배기 절도범들이 좀 건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음주 사고 김새론 첫 재판입니다. 자,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변압기 등등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자, 팀장님, 오늘 오전 1심 공판이 있었는데 지금 김새론 씨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김새론 씨가 오늘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에서 이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새론 씨는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가로수 변압기를 들어받아가서 사고를 냈었는데 당시에 경찰 출동에 도주를 했었어요. 근데 검거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더니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체혈을 요구를 했어요. 체혈하게 되면 조금 음주 측정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봤더니 0.227, 즉 음주 취소가 넘는 상황에서 음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서는 그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김새론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를 해서 5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또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좀 제가 안 좋다고 봤는데 다만 범죄 사실을 시인했던 것 같아요. 시인을 했고 피해자한테 합의하는 등 사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참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새론 씨가 좀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구형한 대로 2천만 원을 그대로 재판부에 소용할지 조금 낮춰질지는 재판을 두고 봐야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결심을 한 거죠. 선고는 일단 좀 이따가 하겠지만 결심하면 최후 진술을 합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는 김새론 씨 와가지고 했던 말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차를 팔았다. 그 차. 근데 팔아야죠.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힘들다. 본인이 소녀 가장이기 때문에 형편이 너무 안 좋다.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취재진이 이제 소녀 가장이요?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마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취지로 아마 최후 진술을 한 걸로 보이고 취재진이 물었어요. 방송 같은 거 어떻게 할 생각이 있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지금 돈벌이는 없고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범죄 감지한 경찰의 촉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 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범죄 감지 한 번만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거 처음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워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 한번 걷어보세요. 지금 거기 이유가 뭔데요? 얘가 확인해 보려고요. 네, 수사바늘 있을까봐요. 일단 확인해봐요. 손 치워봐요. 에이 계속 거리네. 아이 뭐예요 내가? 그냥 보여주고 가면 되는데 왜? 걷어보세요 한번. 네, 전화 끊으세요. 오래 못 기다려요 저희도. 아좀 보세요 좀. 어디 부사처럼 반대쪽. 사람 없으면 된 거예요. 없어요. 이거 뭐예요? 뭐요? 수사바늘 있네. 없다고요 진짜. 방금 봤어요 제가. 여기 잠깐 가만 있어요. 있어봐요. 네, 지금 왔어요. 아, 느낌 옵니다, 이거. 네, 경기 안산 단원구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이 정차돼 있는데 음주운전 같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갔는데요. 이 차선을 침범한 탓에 다른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 불빛을 비추고 또 창문도 두드려봤는데 이 운전자가 미동도 없었던 겁니다. 조금이 지나서야 운전자가 겨우 정신을 차렸고요. 이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음주 검사를 시도를 했는데 음주 감지는 안 됐습니다. 심지어 술 냄새도 안 나서요. 뭔가 찝찝하지만 하는 수 없이 계도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들었다고 하기에는 뭔가 취해 보인 이 남성의 모습이 계속 경찰들이 보기에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다시 돌아가서 마약 복용 의심으로 재검문을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저 좀 잡아주실래요? 예. 자, 팔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팔 좀 제대로 보세요. 아유, 진짜. 지금 저 내용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가서 측정되니까 음주가 측정이 안 됐어요. 근데 뭔가 취해 있었어. 그러니까 가마 그 단속 경찰관이 볼 때 약을 취했나 싶어서 의심을 해서 팔을 걷으면은 왜냐하면은 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자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했더니 안 보여주려다가 살짝 걷었는데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단속 교통경찰은 마약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힘드니까는 공지 요청을 해가지고 마수대 직원이 출동을 했던 거예요. 그 마수대 직원들은 마약 전문이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그래가지고 마약관리법으로 체포를 했는데 아마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필로폰을 투약해서 운전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면 뭐라 하면 저희가 필로폰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리고 누구랑 같이 했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범도 나오고 유통업자가 모두 검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퇴근길 지하철석 쿵입니다. 자, 퇴근길에 들려온 쿵 소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왼쪽 에스컬레이터 주목해 주세요. 어떤 분이 쓰러져 있어요. 자, 시민분이 달려와서 부축을 하고는 자, 주변에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지나가던 분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서 막 팔다리 주무르고 자, 이후에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자, 잠시 후에 현직 간호사까지 저렇게 합류해서 응급처치를 했고 결국 의식 회복 완료.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런 영상 볼 때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어떤 손길을 주었습니다. 최초 발견한 쿵 소리가 나니까 근데 사실은 이 30대 여성인데 뇌전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쿵 소리가 났는데 만약에 되면 기도가 막히거나 이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옆에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주무르면서 안내요원한테 구조를 요청했고 지하철 안내요원이 와가지고 하면서 119까지 오면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저기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분들 지금 상 받을 예정입니다. 상 받습니까? 네, 김은배 팀장의 피자는 아니고요. 정말 감사패. 진짜. 된다고 하는데 아유, 장하십니다. 필요하면 김은배 팀장도 피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연락 오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외모 지적하는 예비 신우이.
이건 약간 제목만 들어도 선을 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죠. 일단 말 그대로입니다. 예비 시누이가 외모를 지적해서 기분이 상했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 뵙기 전에 시누이부터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누이가 보자마자요. 눈썹이 어쩜 그렇게 송충이 마냥 진하냐. 캐릭터 짱구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짱구!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눈썹이 숱이 많고 좀 진해서 눈썹이 먼저 보일 정도로 두꺼워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 관리를 하고 신경도 상당히 쓰는 편인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데요. 이 시누이는 나쁜 의미로 한 말 아니다. 정말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자꾸 눈썹 보면서 혼자 웃음을 참는 게 눈에 뻔히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화가 났지만요. 처음 만난 자리고 또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참았다고는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지난 걸 지나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거 어색한 자리여서 농담한 거다. 분위기 풀어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모 지적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걸 몰라서 우리 이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진짜 여성분들은 좀 진하고 두껍고 이런 뭐 눈썹을 좀 안 좋아하시나요? 글쎄요, 굉장히 자기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글로리 나오는 그 주연 배우도 보면 눈썹이 굉장히 진하신데 되게 예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걸 지적해서 비웃는 것처럼 말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세원입니다. 아니, 저기 아가씨 너 나랑 친하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면전에서 외모 지적질이야. 뭐 송충이? 짱구는 못 말려. 짱구? 너 머리 짱구 되도록 한번 맞아볼래 동그라미? 안 돼! 그냥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시누이. 아니 저기 언니. 나 완전 어이없어. 어쩜 좋니? 아니 어색한 자리라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렇게 던진 농담을 왜 갑자기 웬 급발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눈썹 문신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오빠, 은배 오빠 나 이 결혼 반대. X. 오늘 저 X는 약간 진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변호사 특유의 그 논리를 잠시 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 그렇습니다. 처음 만난 시누이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여성이 이제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올케가 되는 건가요? 예, 올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통 사람 만났을 때 외모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은 오랜만에 보면은 너 폭 늙었다 이거 열받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여성은 미모에 관심이 있는데 눈썹이 짙으면은 사실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눈썹이 짙으면 잠깐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팀장님 눈썹이 약간 짱구 눈썹이네요. 저는 눈썹이 진했는데. 네. 나이를 보니까 좀 빠져서 죄송하게도 세미 퍼머넌트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 여성분은 그것도 필요가 없어. 근데 신우이가 지적한다. 요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더군다나 애인이 남자친구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우이 편을 들었어요. 요거 문제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예. 자 승현님도. 그냥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 할게요.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동료에게 눈썹이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직장 동료가 기분이 나쁘면 바로 성곡충 상담소에 전화하는 사건입니다. 이거 절대로 사람의 외모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시누이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면 다른 걸로 하세요. 정말 똑똑해 보이십니다. 정말 모든 데서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람의 능력을 칭찬해야지 사람의 외모는 절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많은 어떤 외모적 단점 중에 눈썹이 진하다. 장점에 좀 해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썹이 허옇다보다는 진하다가 훨씬 나은데 다만 이제 짱구로 하필이면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마 표현이 조금 어색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하나로 뭐 다 할 건 없다. 조금 보십시오. 다음에는 좀 재밌게 하고 또 조심하지 않을까. 이걸로 뭐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지나면 좋죠. 뭐 이쁘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이 기자, 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일단 가족 여러분들도 약간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진짜? 같아요. 네, 일단 펠로원님은 아니 왜 그따위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아하. 스라님 상대방 기분이 나쁘면 일단 농담이 아닙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인님은 짱구 닮았다 뭐 그 정도면 그냥 칭찬 아닌가 저는 얇아서 그런지 두꺼운 게 오히려 부럽기도 한데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사랑해리 별이님 초면에 약간 실례일 순 있는데 뭐 별일까지는 아닌 듯이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병 투병 중이신 박종훈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짜 상상 못할 이 통증이 밀려와서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안 좋은 생각도 하실 정도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면 또 그걸 복용하는 대로 무기력증에 빠지시고 말이죠. 자, 하지만 하루 중에 그런 통증과 우울감에서 유일하게 해방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함께 해 드릴게요. 힘내십시오. 한 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든 집중이 필요하든 소통이 필요하든 모든 오피스의 가능성은 같기에 커져라 가능성 비즈데스커스로 어디서나 투명하게 전문가와 확실하게 누구보다 손쉽게 사무가구에 대한 당신의 생각 비즈데스커스 10년간 함께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지병으로 숨지자 시신을 야산해버린 돼지 농장주가 구속됐습니다. 농장주는 숨진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인 점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돼지 농장이었고요. 이 숨진 태국 이주 노동자는 60대였습니다.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 남성은 올해 들어서 태국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몸이 안 좋다,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토로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요. 이 숨진 남성의 지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서 실종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돼지 농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60대 남성은 태국에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원래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10년째 해당 돈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전부 송금을 해왔다고 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이 사인은 심장계통 이상의 건강상의 문제로 추정된다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남성분의 이름이 뿌라와 세낭 문추, 그래서 주변 분들은 문추 아저씨 이렇게 호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50대에 한국행을 결심해서 그런데 이제 취업 비자가 39세, 만 39세까지밖에 나오질 않아서 아무튼 참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신분의 어떤 제약, 불이익을 받는 감수하면서 있었던 모양인데 자, 이 사망 원인을 이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에서 말하기를 과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사 조금만 검색하시면 과로사라는 거는 뭐 미리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농장주, 돈사에 있는 농장주와 지금 이렇게 문추 아저씨 두 사람만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돈의 돼지를 지금 사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돼지 사육을 하는 게 제가 100두 이상 된다면 저게 한 명이 그 돈사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을 치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축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깨서 그런 어떤 일을 하다 보고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사진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죠. 저기서 10년 동안 일을 했고 아까 우리 기자가 말을 했지만 집에 가겠다라고 전화하는 상황 정도까지 몸이 좀 안 좋았지 않았느냐. 그 상황이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었다면 지금 좀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숙소의 모습이 지금 아까 사진으로 나갔는데 그 이주 노동자 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을 가봤답니다. 자, 그런데 가자마자 이 진짜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금방 그 현장을 벗어나셨다고 해요. 자, 센터 관계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돼지가 1000마리가 되는 규모 농장인데 노동자는 이 사람 딱 한 사람만 일했고요. 물론 사업주가 같이 일했다고 하는데 어째 노동자는 한 명이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살인죄 노동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죽으면 이상한 거죠. 속에 있는 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숨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돼지 그 배설물로 인해서 생긴 그 악취하고 유독가스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었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냥 구토증이 생기고요. 그런 데서 삼시세끼를 밥을 해 먹으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최고 환경 참담하죠. 자, 그래서 이제 태국 현지에 있는 아내분이 당신 돈 좀 더 쓰더라도 좋은 곳으로 이사해. 좀 숙소 좀 옮겨. 그랬는데 그걸 한사코 거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 내용은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바꾸면 안 되겠냐 하니까 괜찮다. 너 여기서 사는 거 괜찮다라고 했고 저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지금 센터에 갔던 이 노동 전문가들도 너무 놀랐어요. 축사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거주를 하는데요. 얇은 시멘트 하나고 바로 옆에 축사입니다. 옆에 이제 오물 같은 게 분뇨 오물 같은 게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저기서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보면 돼지 사체 같은 것도 천막에 덮여 있고요. 아유. 상당히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뇨에서 나오는 항화수소 이런 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뭐 그것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정화조에서 그걸 청소하는 중에 흡입을 하게 되면 질식을 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은 부검하고 뭐 이러면 더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 노출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아내분이 그렇게 이사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한사콕을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면서 월세를 내면 그만큼 본국에 집에 보내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버티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 그 한 집에서 10년간 함께 했다는 그 농장주는 과연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후에야 시신이 발견됐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산에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같이 일해온 사람이 아침 2일날 아침 8시 10분에 일하러 안 나오니까 그 방을 갔던 것 같아요. 방이 뭐 3m 정도의 작은 방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남성이 숨져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19 신고하든가 아니면 확실한 숨이 안 쉬면 112 신고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트럭 테어를 이용해가지고 그 돈사 뒤쪽에 야산에 버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소의 분뇨하고 돼지 분뇨하고 틀립니다. 엄청 독하거든요. 근데 버렸을 때 아마 아들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이걸 버리자고 하니까 아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농장주는 사체를 신고 안 하고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로 아까 구속됐다 그랬고요. 아들도 뭐 구속은 안 되지만 입건을 한 상태예요. 왜? 같이 협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분이 뭐 타살님은 없다 하더라도 병사할 수도 있고 과로사할 수도 있고 또 자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제가 볼 땐 과로사 확률이 크긴 큰데 저 타살 아니라고 하니까 살인 혐의는 없지만은 좀 더 철저히 써해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이라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년을 함께 살았으면 아무리 말이 다르고 한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아까 그 트랙터로 그걸 묻은 거예요, 그냥. 10년간 같이 일을 했으면 사실은 언어 소통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속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과 다름없던 상황인데 뭐 환경은 저렇게 좋지 않지만 근데 처벌이 두려워서 이게 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도 된 상황이고 그럼 얘기를 좀 들어보면 불법 체류자를 만약에 고용하고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각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날짜로 보면 3월 2일 날 이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날 바로 농장주와 아들이 시신 유기를 했고요. 4일 날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접수 이후에 2시간 만에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뭐 며칠 안 돼가 발견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7일 날 농장주 같은 경우는 사체 유기 혐의로 지금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불법 체류자 뭐 이거 해가지고 또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자 근데 이게
그 주변 농가의 반응이 정말 주변 농가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대요. 이 사건을 접하시고. 왜냐면은 요즘 농장주들이 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우가 안 좋으면은 밤새 야반 도주할까봐 정말 좋은 숙소, 진짜 최저임금을 조금 너무 높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 꼬박꼬박 지급을 하고 시간 외 수당까지도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 말이죠, 승 의원님. 네네. 아니 이거 완전히 그 약간 섬 노예 뭐 다루든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사실 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오면서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불법 체류자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사실 불법 체류자의 그 양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불법 체류자들이 첫 번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그러니까 같이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이 사람이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놓이게 되고 또 지금같이 정말 인간 이하의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10년 동안 일하는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또한 이민청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지만 그 노동에서 인간의 존엄은 다 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 국가에 이야기하시고 또 적정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찰이 어제 유아인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의 결과를 짚어봅니다. 자, 어제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 거주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어제 오전부터 두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유아인 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동 자택입니다. 여기 이곳과요, 이 실거주지인 한남동 자택 이렇게 두 곳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동 자택이 예전 그 예능에서 나왔던 그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유 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단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이유가 그때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이렇게 압수했던 그 휴대폰 그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라면서요? 오늘도 모 방송에 가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유아인 씨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뭐 하루나 이틀 뭐 조금 늦게 들어왔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그게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했는지 이미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휴대폰 2개를 이제 제출하고 그 안에 포렌식을 했을 겁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게 우리 김원배 팀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누구랑 했을까, 어디에서 했을까, 얼마나 했을까,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아인 씨 해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투약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휴대폰에 나온 포렌식 내용을 통해서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일단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경찰 소환 임박입니다. 자, 모바일 검사에서도 이 뭐 증거가 나오고 압수수색에서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금 하고, 자, 그런데 경찰은 소환 날짜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고 말이죠. 감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4일 날 그 유한 씨가 이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지 않았습니까? 소환의 조사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할 방침이 아니라고 시간을 좀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말한 프로포폴 같은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투약 목적보다는 치료 목적도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그 대마라든지 코카인은 이거는 마약이거든요. 때려서 요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좌 추적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약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입했는가. 요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소환해가지고 맞춰보는 게 맞다고 싶어서 섣불리 소환 안 하고 어느 정도의 증거를 찾은 다음에 유한 씨를 소환해가지고 만약에
횟수가 많다든지 그리고 유한 씨가 사실은 혼자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중에 또 연예인 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계로 굴뚝이 튈 수도 있으니까 완전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소환 조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처음에는 이제 프로포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4가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포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51명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엄홍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아인 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포폴을 과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나와서 이제 모발 160가닥을 이제 정밀 감식을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나왔는 게 대마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밀 감식을 하니까 2가지 성분이 더 나왔는 게 코카인과 케타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은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 대마는 외국에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적법하게 대마를 하는데 내가 흡입을 했다 뭐 이런 핑계거리가 되지만 정말 코카인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카인을 적발하는 건 2021년, 2022년 범죄율 100세에 보면 7명밖에 되지 않고 그때 우리나라가 압수했는 게 43만 그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21년에 모 부처에서 이야기했을 때 코카인이 이렇게 많이 압수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유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뿌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카인 성분까지 나왔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어떻게 투약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마약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합성 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년방이라든가 우리가 야쿠자라든가 그다음에 삼합이 들어오는데 이 코카인은 남미에 있는 카르텔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은 국가 당국에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현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앞서 그 CG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4개 종류 마약류. 네. 그러니까 대마나 프로포폴, 케타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의학용일 수도 있고 또 흔할 수 있지만 코카인은 이건 얘기가 완전 다르다. 그렇죠.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야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대마 뭐 관리법, 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다 따로 했는데 지금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순서로 보면 대마, 향정이라 그래요. 향정. 그러니까 뭐 케타민하고 저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보면 되고요. 마약이 이제 문제예요. 3대 마약 우리가 아는 건 필로폰하고 헤로인하고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은 상당히 지금 환각성이 심각하고 중독이 심각한 거기 때문에 뭐 모발에 사실은 다 체크가 되거든요. 모발에 긴 모발에 언제 투약한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너무 많이 했다는 게 4가지 성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수사를 지금 계속 하는 거는 과연 상습적으로 했는지 했다면 누구랑 같이 했는지 어떻게 구입했는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지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 이게 막 계속 공론화가 되면서 대중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과연 2021년, 2022년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집중됐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러면은 유아인 씨가 과거 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반응을 혹시 그때 그 장면이 그래서 그랬나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과거 요즘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과거 인터뷰 영상 저희가 조금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원래 뭐 장점이라기보다 제가 해왔던 방식이 그냥 겁없이 부딪히는 것, 뭐 용기라고 할 수도 없고 객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뭐 나라는 것을 던져보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한 수상에 대한 평을 해주셨는데 뭐 젊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그렇게 저를 던질 수 있는 배우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단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의 대중들의 지금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저도 마약 사건들을 해보면 저렇게 틱 같은 증세를 잘은 안 보입니다. 직전에 마약을 하고 나왔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뭐 실제로 저는 인터뷰 장소에서 뭐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적는데 그렇지만 이제 봤을 때는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인상을 막 찡그리기도 하고 제스처도 있고 발언도 뭐 이런 발언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저 때 인터뷰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혐의니까 확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 아까 그 압수수색 당시에 그 예능에서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주소지 이태원 집에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문제인데요. 지금 출입구 입구에 보면은 그 고지서 있죠. 고지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웃들한테 물어봤더니 최근에 보긴 봤다는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산책하는 걸 봤는데 아마 또 지난 뒤에는 안 보인다고 하니까 아마 어디에서 경찰 소환에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심란하니까 어디에 멀리 가가지고 머리 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소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다음 주에 이제 유아인 씨가 소환이 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죠. 자,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네, 아버지의 소개로 한 지역 농협 직원으로 일하게 된 30대 남성. 해당 농협의 조합장은 아버지와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인 막역 지우였습니다. 자신을 아빠처럼 생각하라는 이 조합장, 남성에게 운전기사 역할을 맡겼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설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운전했을 때 거의 처음부터 했던 말이 1호차 기사는 무슨 조합장이 차 뒤에서 를 하든 간에 모른 척을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또 몇십 번씩 하고 근데 그때도 그러려니 하긴 했죠. 그저 요즘 세상이 변했다는 걸 모르는 어르신의 언행으로 생각했던 남성.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조합장은 아들 뒷자리로 와라며 남성을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약간 조금 뭐랄까요? 자녀분들과 함께 보신다면 부모님들의 시청 지도가 조금은 필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최대한 내용을 순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피해 입은 게 30대 남성입니다. 지난 2021년도 3월부터요. 이 아버지 추천으로 이 농협 지도과 주임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랑 농협 조합장이 친구 사이였다고 하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난해 12월쯤에 이제 마침 운전기사가 정년퇴임을 하게 돼서요. 그 자리에 이 남성이 조합장 임시 운전기사로 잠시 동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다가 지난 2월 7일에 직원이라든지 대의원들이랑 식사 마치고 조합장이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요. 이 조합장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뒷좌석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보를 받고 전해드리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들 같아서. 자, 당시 그 상황,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듣고 가시죠. 오빠가 너구나 반드시 쓴다.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새끼 참. 저 음식물 때도 잘 안 가죠? 물론.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빠가 우리 아들 오늘 살아야니고 불만 없지? 네. 솔직히 얘기해 시키야. 나 없습니다. 이 사람 통해 정말 생각이 있나 한번 들어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는 바로 씌우고 싶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성추행이 벌어지기 전의 상황 그리고 벌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붙여서 전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원래 그냥 날것의 그 음성은 정말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앞뒤 상황입니다. 처음에 나온 내용은 성추행 전의 대화 내용이고 뒤에는 성추행 이후의 대화 내용인데 이 뒷자리에서 두 사람이 앉아서
뭔가 만져도 되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또 그리고 노출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조합장이 피해자한테 성희롱, 강제추행을 했고 특히 지금 계속 대화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라는 얘기도 쓰고 아빠라는 얘기를 쓰면서 자꾸 보여달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좀 성추행을 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오늘이 말이죠.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4년제 임기에 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침 오늘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 현직이에요 지금. 뭐 불출마는 했지만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들었지만 우리 아들 아빠가 말이야. 세상에 저런 아빠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친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친구 아들이라 그러면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잘해줘야 되는데 강제 채용을 했다. 근데 그거를 부인 못하는 게 알다시피 강제 채용을 할 때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빠가 있는 건 말도 안 되지만은 아니 그 제 생각 이해 안 가는 거는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 본인은 이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술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게 아니고 본인 행동에 대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처벌받을까 봐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성추행 이후의 발언도 저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쏟아내는 그 말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사실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집사람 산림국장 해. 근무할 생각 있나 물어봐. 좌우간 불만 없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했는 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인지를 했고 인지하고 난 다음에 무마하기 위해서 저런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어떤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것과는 또 완전히 또 결을 달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에 따르면 임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하면서 조합장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좀 있다고요? 네, 그 일 시작한 초반부터요. 이 언어적으로도 어떤 이 외설적인 농담에 가장한 성희롱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 전해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일부만 전해드리면요. 뭐 1호차 기사라면 조합장이 차 뒤에서 뭘 해도 모르는 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진짜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그 말씨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 1호차 기사. 보통 뭐 VIP나 대통령 뭐 이런 거 할 때 뭐 1호차 막 이러는데 세상에 무슨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조합장이 뭐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저희가 이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이기도 하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어떤 성폭력 범죄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부녀, 그러니까 성폭행의 대상은 피해자는 부녀였는데 그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라고 형법에도 바꾸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이라는 걸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썼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강간과 강제추행에 관한 죄, 사람에게 강간과 강제추행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이 사건 말고 옛날에 성착취 사건 같은 걸 보더라도 반드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대한민국에 이런 성추행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런 어떤 조합장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피해자는 반드시 연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국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 피해자분의 아내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답니까? 그 남편분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날이 생일날이었는데 남편 생일인데 아침에는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하루 아침에 좋으면은 좋다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을 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잘하는데도 표정이 어두운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이 잠자는 걸 보고
차에 가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성격도 밝고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온 착한 사람이고 심성이 착한데 이렇게 피해 당했으니 얼마나 심란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하필 또 생일날. 아이고 참. 자, 이번 사건은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자, 피해자 측에서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 아내분 얘기 잠깐만 더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 사람이 이제 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소송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니면서 남편을 뭐 코뱀식으로 몰아간다는 소문도 있고 저희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한테도 그랬고 아들 같아서 만졌다. 네,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리고 잘해줬더니 뒤통수 쳤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세상에 꽃뱀, 남자 꽃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들 같아서 잘해줬더니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잘해줬는데 돈 뜯어내려고 나한테 협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합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과 잘해줬는데 돈 뜯어낸다. 그래서 3억 요구한다. 이런 소문을 쫙 퍼뜨려서 결국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보도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전국 이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이 사람은 불출마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농협 뭐 무슨 새마을금고 수협 등등 이런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지금 몇 번째 전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오늘은 농협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본점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쉴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장 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다니겠다, 계속 출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직군 이외에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공무원 같은 집단에서는 기소가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오늘 아침에 총무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뭐 외부 일정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사자에 전화하니까 뭐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꼭 좀 같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나 조금 과장된 내용이 있으면 반론권 행사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 조합장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사진도 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냥 그 60대 남성이에요. 도대체 자, 뭐 이 방송을 보고 저희는 얼마든지 반론권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억울하시거나 쟤네들이 또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통화 거절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0대) 중반의 김 씨는 확실한 만남을 위해 3년 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단계는 골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높은 단계였는데요. 곧바로 골드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다이아 단계의 한 남성과 매칭이 되고 이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정보회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부모님이 상가 건물주에 연봉이 억이 넘고 집이 4채가 있다는 남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김 씨가 사기 결혼 아니냐 따지자 남편은 사기가 아니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철석같이 믿었던 결혼정보회사와 남편의 실체. 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이 결혼정보회사 관련한 얘기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하하 이거 참. 자, 이번에는 조금 사안이 더 심각해 보여요. 네, 이번에는 30대 김 씨 제보를 주신 분이신데요. 그동안 좀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원이 확실한 남자를 만나서 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재산이나 외모를 토대로 해서 그 단계가 매겨지잖아요. 네. 이 김 씨는 골드 단계였습니다. 이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집안도 몇십억대 자산이 있는 굉장히 넉넉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결정사
증명사에서 한 남성을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받은 남성이요. 골드보다 한 단계 높은 다이아 단계였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집이 4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을 둔 회사의 대표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요. 전 직장은 대기업이었는데 이 대기업에서 8년간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린 그런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 부모님은 뭐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남성 본인은 부동산 강의 다니는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2명 다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아주 짧은 연애 기간만 거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고 이제 원래 오피스텔에 이제 같이 거주를 하는데요. 아이가 바로 생기면서 좀 큰 데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아파트 3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렇게 뭐 이렇게 딴 데로 간다고 내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상한 점을, 수상한 점을 좀 발견을 해요. 오피스텔이 팔렸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부동산 어플 같은 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집이 거래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게 월세 같은 걸로 돼 있고 거래가 안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파트 있다 하는 그 아파트를 확인해 보니까 다 담보가 잡혀 있어요. 대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돈이 뭐 거의 없고 자산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아까 그 어디 회사 사장이고 집도 부자고 그 다이아라면서요 등급이. 이 부분 보고 되게 좀 이렇게 아연실색했는데 과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학벌 정도가 아마 그 제출서를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이야기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직원 3명이 있던 회사 사장,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8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절대로 그 직군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기업에서 어떤 정년 트랙이 있었는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잠시 일을 했다라는 거고 부모님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거짓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상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결혼정보회사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런 뭐 필터링을 거쳐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 씨가 사실은 결혼정보회사에 4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됐는데 아까 다이아를 뭐 선정이다 쪽으로 했죠. 그러면 결혼정보회사는 어느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김 씨가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결혼정보회사는 우리는 학벌 그리고 결혼하는 아내나 유무, 나머지 자산 상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그러면 당신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에 얘기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볼 때에는 아니 가입비가 등급대로 있고 뭐 골드니 뭐 다이아니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진다고 쉽게 얘기해서 적반하장으로 멋대로 해 했다는 거예요. 멋대로 해 하면은 이 김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죠. 당연히 받아내야 됩니다. 이 결혼정보회사가 저는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참 신뢰가. 자, 그런데 우리 제보자분께서는 2가지가 궁금하시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궁금증,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속인 것도 맞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는데 업체의 이 신원 파악의 그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인지가 저는 지금 이거 네가 그건 알아봐야지. 박 변호사님 이럴 건 뭐하러 여기다 맡겨요. 사실은 이제 이게 판례가 있긴 합니다.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하자가 발생. 예를 들어서 혼인 경력을 이렇게 잘못 파악한다든지 전과 같은 게 뭐 있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사실은 손해배상 위자료 같은 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계약서 같은 거 보면 또 아주 깨알같이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적음으로써 이 결혼정보회사는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책임은 이 당사자가 더 확인하라 이렇게. 지금 보면 결국은 재산 상태가 좀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거 말고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는 사실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거짓말 계속 한다면 뭐 조사를 해가지고 뭐 서류 떼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결혼정보회사가
완벽하게 뭐 법적 책임진다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뭐 결혼정보회사는 일단 논외로 치고요. 자, 일단 그 남편. 이게 사기 결혼이잖아. 그럼 막 자기야 미안해. 나 진짜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 라고도 했었어요, 그럼?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김 씨도 남편부터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내가 이 결혼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득 취한 게 있냐?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사기 결혼 아니고 나는 법적으로도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 남편이 이런저런 곳에서 또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출받은 돈은요. 코인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남편은 개인회생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개인회생 들어가면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 유지비만 빼고 그 월급 전부를 빚 갚는 걸로 빠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현재 이 남성은 월급 가장 적게 주는 그런 회사를 일부러 골라 들어가서 일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남편이란 사람은 지금 들으신 대로 이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시댁에 가서 그 남편의 집에 가가지고 아니 그 시부모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 씨가 사실은 시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더니 시가에서 뭐라 했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살아라.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살라고요? 이해하고 살아라 그냥. 뭐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김 씨가 이제 시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누이가 이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열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싸가지 없는 X, 인의 예지 없는 X 이렇게 욕을 했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뭘 하는 거냐 한번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남편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오히려 여자한테 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오히려 욕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이 시누이나 남편이나 이 적반하장의 아주 대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 사연이라는 게 저는 더 충격인데 자, 그러면 일단 그냥 당연히 이혼해야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사실 김 씨가 결혼식은 했는데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 낳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럼 다행인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 낳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낳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는 김 씨 호적에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신혼 초기에 김 씨랑 남편이 돈 합쳐서 산 김 씨 명의의 이 준공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김 씨 돈이 현금으로 1억 5천이 들어갔고 남편은 3억을 넣어서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랑 이제 갈라서고 싶어서 이 남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는 아예 받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으니까 이 남편한테 그 아파트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리고 생활비 양육비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게 아니면 이 아파트 당장 내가 팔아서 그 돈이라도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의 3억이요. 가지고 있던 현금 3억 넣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빚이었습니다. 남편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남편 뭐라고 하던가요? 이에 대해서? 남편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부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천불이 날 만큼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집값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 한 푼도 못 건진다. 그러니 이 집 팔아서는 안 된다.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돈 3억 단 한 푼도 손에 못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방송 진행 흐름 상황이 조금 유동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자, 부조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7시 26분에 저희가 방송을 서둘러서 좀 종료를 하고 바로 또 뉴스룸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박진 변호사님,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 이분들 지금 아파트에 들어간 이 남편의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근데 사실은 뭐 결혼정보회사 얘기도 좀 했지만 확인을 또 본인이 또 해야 될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걸 사기 결혼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후발적 이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간 이 남편 돈 이거를 또
아내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결혼한 지 지금 결혼은 사실혼 관계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주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저희가 조금 오늘 그 방송 상황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조금 제보자분께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도 물론 죄송하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10분 일찍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더 일찍 끝납니다. 하지만 내일은 원래대로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이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